두 손 가득 고향 특산물 보따리를 들고 딸 이지혜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나를 감쌌다. 앞치마를 두른 지혜가 부엌에서 나와 내 손에 들린 짐을 받아들었다. 생기 발랄한 목소리로 딸이 말했다. 엄마, 이제 오셨네요. 글쎄, 우리 어머님께서 어제부터 엄마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보셨다니까요. 나는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다. 시선은 자연스레 거실을 훑었다. 아이보리색 쿠션이 깔린 깔끔한 소파, 찻상 위에는 방금 씻어 놓은 포도가 소담하게 놓여 있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은 마룻바닥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 집은 딸이 결혼할 때 마련한 것이었다. 나는 10년 동안 꼬박 모은 1억 원을 꺼내 지혜가 낸 계약금의 절반을 보태주었다. 딸이 이곳에 자리를 잡는 것을 보니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했다. 길 오느라 피곤했지? 어서 앉아. 따뜻한 물 한 잔 줄게. 최영란 어머님이 침실에서 나오셨다. 장꽃무늬 잠옷을 입고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손에는 아직 다 떼지 못한 실타래를 들고 계셨다. 나는 서둘러 소파에 앉아 가방 속 물건들을 꺼냈다.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판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린 나물인데 고기랑 같이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신을 전통하기 신발은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최영란 어머님은 가방 속 물건들을 흘끗 보더니 손을 뻗어 아기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아이고, 요즘 누가 이런 걸 신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고맙네요. 그렇게 말하며 아기 신발을 찻상 한 구석에 밀어두고는 딸 지혜에게 속삭이며 무슨 말을 나누는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어차피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니 괜히 일을 만드는 것보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 여겼다. 그 후로 6일의 날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갔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오전에는 거실을 정리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딸의 손주 박도윤을 돌보았다. 도윤이는 막 유치원에 들어가 오후 4시에는 데려와야 했다. 최영란 어머님은 대부분 침실에서 뜨개질을 하셨고 가끔 나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셨다. 바닥이 깨끗하지 않으니 다시 닦아라, 소독해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같은 말들이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따랐고 딱히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최영란 어머님은 침실에서 쭈글쭈글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 찻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순자씨, 벌써 6일이나 머물렀으니 우리 집에도 규칙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정신없어. 내가 8가지 규칙을 적어놨으니 잘 들어보고 앞으로는 그대로 해. 내 손에 들린 아직 다 마시지 못한 유리컵을 쥔 손이 순간 굳어졌다. 딸 지혜가 막 입을 열려 하자 최영란 어머님은 딸을 쏘아보며 말했다. 너는 말하지 마. 이건 너와 네 엄마 사이의 일이야. 지혜는 입술을 옴찔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영란 어머님은 목청을 가다듬고 종이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한 조항을 읽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꼭 누르며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였다. 첫째, 매일 아침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죽은 돼지칼에 끓여야 하고 장아찌는 너무 짜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가 먹을 딸기 요리에는 간장을 넣으면 안 된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6시에 일어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평소 간장을 조금 넣어 먹는 달걀 요리를 이제는 간장 없이 먹으라는 건 명백히 트집 잡는 것 아닌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컵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둘째, 매일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후에는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한다. 장본 내역은 가계부에 기록해야 하고 집안 돈을 쓰지 말고 네 돈으로 내야 한다.
어차피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니 우리에게 돈을 쓰게 할 수는 없지. 최영란 어머님은 계속 읽으며 나를 흘끗 곁눈질했다. 그제야 나는 어머님이 내가 자기네 집밥을 축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된단 말인가?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계속 들었다. 셋째, 매일 오전에는 집 안의 방 3개를 모두 청소해야 한다. 마룻바닥은 무릎 꿇고 닦아야 하며 식탁은 3번 닦아야 한다. 창틀 틈새에 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손주가 기어다니니 깨끗해야 한다. 넷째, 점심 식사는 우리 입맛에 맞춰야 한다. 나는 매운 것을 못 먹고 아이는 파를 싫어하며 아이에게는 채소를 먹이지 않는다. 번거롭더라도 따로 만들어야지. 대충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오후에 아이를 데려온 후에는 1시간 동안 함께 놀아주고 목욕시킨 후에는 이야기를 읽어줘야 한다. 우리가 돌아온 후에야 쉴 수 있다. 네가 손주의 외할머니이니 당연히 손주를 더 돌봐야 한다. 여섯째, 저녁 9시 전에는 반드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야 한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되고 우리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특히 우리 화장품을 쓰면 안 된다. 그것들은 다 돈 주고 산 것이니 네가 쓰면 낭비다. 일곱째, 옷은 따로 세탁해야 한다. 우리 옷은 손빨래해야 하고 네 옷은 세탁기로 돌려라. 세탁 후에는 바로 널어야지. 세탁기에 쌓아두면 안 된다. 여덟째, 친척들이 오면 먼저 차를 내오고 물을 따라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명심해라. 너는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니 규칙을 알아야 한다. 최영란 어머님은 다 읽고 나서 종이를 내 앞으로 밀어 넣었다. 자, 다 잘 기억했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이 종이를 가지고 매일 봐라. 나중에 잘못해서 내가 또 잔소리하면 네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러는 거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몇 군데는 고쳐 쓴 흔적이 역력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쓴 것임이 분명했다. 내 돈으로 장을 보고 화장품을 쓰지 말라는 조항을 손가락으로 훑는 순간 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당장이라도 그 종이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옆에 선가를 보았다. 지혜는 눈가가 빨개진 채 내 옷자락을 몰래 잡아당기고 있었다. 내가 시어머니와 싸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어 최대한 평온한 어머님을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최영란 어머님은 내가 반박하지 않자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래야지. 다 한 가족인데 규칙을 잘 지켜야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설거지부터 하고 얼른 새벽 시장 가서 장 봐와. 점심에는 돼지갈비찜 먹을 거니 신선한 고기로 사와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서 찻상 위에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돗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릇 속 기름때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딸을 돕고 싶어 온 건데 이렇게 많은 규칙에 갇혀 하녀처럼 지내야 한다니.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 규칙 종이를 찍어 암호화된 앨범에 저장했다. 두고 보자. 당신의 그 규칙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설거지를 마친 나는 외투를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딸 지혜가 내 뒤를 따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 어머님께서. 나는 딸의 말을 끊고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네가 중간에서 힘들어하지 마. 엄마는 다 알아서 할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당신이 규칙으로 나를 억압하려 한다면 나는 일단 따르겠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리라. 이튿날 아침 5시 50분 나는 정확히 눈을 떴다.
창밖은 이제 막돔이 트여 있고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부엌은 고요했고 냉장고의 미미한 작동 소리만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다. 최영란 어머님이 정한 규칙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붓고 죽을 끓였다. 혹시 또 묵다고 할까봐. 그리고 달걀 2개를 찜기에 넣고 쪘다. 어머님의 요구대로 간장은 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온 장아찌를 작은 접시에 담았다. 일부러 덜 찬 것을 골랐다. 6시 반, 죽이 다 끓고 달걀찜도 부드럽게 익었다. 나는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잠시 앉아 쉬려는데 최영란 어머님이 잠옷차림으로 나오셨다. 식탁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 죽은 왜 이래? 최영란 어머님이 식탁 앞으로 와서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으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되직하게 끓이라고. 이것 봐, 이건 거의 쌀뜨물 수준이잖아. 어떻게 먹어?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물을 꽤 많이 넣었는데 쌀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했나 봐요. 다음번에는 쌀을 더 넣을게요. 다음번이라니? 최영란 어머님은 숟가락을 쭉 그릇에 탁 하고 놓았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벌써 다음번을 말하고 있어? 내 규칙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장아찌는, 그녀는 작은 접시에 담긴 장아찌를 가리키며 입맛을 쩍 다셨다. 이렇게 짜서 아이를 어떻게 먹여? 아이를 울리고 싶은 거야? 나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이 장아찌는 내가 일부러 덜 짠 것을 고른 것이었다. 게다가 아이가 아침에 달걀을 먹는다고 장아찌를 얼마나 먹겠는가? 이건 명백히 트집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화를 꼭 누르고 말했다. 이 장아찌는 짜지 않아요. 어제 제가 맛봤어요.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제가 아이 먹을 달걀은 따로 챙겨놨어요. 달걀을 따로 챙겨놓으면 뭐해? 최영란 어머님이 식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 음식은 다 같이 먹는 거야. 네가 만든 장아찌가 이렇게 짜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 너는 내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거잖아. 내가 정한 규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때 지혜와 도윤이가 침실에서 나왔다. 도윤이는 눈을 비비며 식탁 위에 장아찌를 보더니 환호하며 달려왔다. 외할머니, 나 장아찌 먹을래요. 외할머니가 담근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지혜도 다가와 젓가락으로 장아찌를 조금 집어 맛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장아찌 하나도 안 짜고 맛있어요. 저 평소에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최영란 어머님은 딸이 내 편을 들자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는 지혜를 쏘아보며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장아찌는 짜다니까. 아이에게 안 좋아. 나는 최영란 어머님의 불합리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장아찌를 들어 지혜 앞으로 밀어주며 최영란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사돈어른, 제 딸이 이 장아찌를 좋아하고 손주도 좋아해요. 당신은 이 장아찌가 짜서 규칙에 어긋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정한 8가지 규칙 중에 딸과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이것이 왜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최영란 어머님은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어머님, 엄마, 그만 싸우세요. 죽도 맛있고 장아찌도 맛있어요. 우리 얼른 밥 먹어요. 도윤이 유치원도 가야 하잖아요. 최영란 어머님은 나를 노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을 뜨면서도 장아찌는 넣지 않았고 달걀도 먹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죽만 먹었는데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윤이는 내 옆에 앉아 장아찌를 먹으며 말했다. 외할머니, 이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내일도 만들어줄 거죠? 나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외할머니가 내일도 만들어줄게. 실컷 먹어.
말을 마치고 나는 최영란 어머님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죽을 먹는 속도가 더욱 느려졌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나는 마음을 놓았다. 그 한 번의 반격이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의 규칙이 불합리하다면 나는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최영란 어머님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실타래를 소파 위에 퍽 하고 던져 놓았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규칙대로 청소를 시작했다. 먼저 식탁을 3번 닦고 바닥은 무릎 꿇고 닦았다. 소파 밑까지 꼼꼼하게 닦았다. 나는 그녀에게 합리적인 규칙은 따르겠지만 일부러 트집 잡는다면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청소를 마친 나는 베란다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아침에 최영란 어머님이 트집 잡던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녹화했다. 미리 휴대폰을 베란다 화분 뒤에 두고 녹화 버튼을 눌러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과 이전에 찍어둔 규칙 종이 사진을 함께 암호화된 앨범에 저장했다.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분명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를 괴롭힐 것이다.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나는 규칙대로 3가지 요리를 만들었다. 최영란 어머님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김민호 아버님이 파를 싫어하시니 파를 넣지 않은 채소 볶음, 그리고 도윤이가 좋아하는 매운맛 없는 토마토 달걀 볶음. 도윤이를 위해서는 따로 두부국도 한 그릇 끓였다. 음식을 상에 차려놓자 최영란 어머님이 젓가락을 들고 돼지갈비찜을 맛보더니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 돼지갈비찜은 왜 이렇게 달아? 나는 단 거 싫어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하게 말했다. 어제 어머님께서 돼지갈비찜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지. 단 것을 싫어하신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하던 대로 설탕을 조금 넣어 맛을 냈어요. 단 것을 싫어하시면 다음번에는 설탕을 넣지 않고 어머님 입맛에 맞춰서 할게요. 최영란 어머님은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채소, 볶음을 한 입 먹더니 더 이상 트집 잡지 않았다. 나는 적당한 반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그녀가 조금은 수그러들게 할 수 있었다. 오후에 도윤이를 데려와 1시간 동안 함께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이야기를 읽어주며 규칙대로 모든 일을 마쳤다. 저녁 9시 나는 정확히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은 또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 생각했다. 그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규칙이 불합리하다면 나는 기꺼이 반박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괴롭히게 둘 수 없었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5시 반 내가 막옷을 입자 최영란 어머님이 침실 문을 막아섰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얼굴은 잔뜩 찌푸린 채였다. 순자씨, 오늘부터 규칙 2가지를 더 추가한다. 최영란 어머님은 작은 수첩을 펼쳐 연필 끝으로 새로 쓴 2줄을 가리켰다. 첫째, 앞으로 매일 아침 6시에는 반드시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한다. 새벽 시장은 채소가 신선하고 싸다. 아파트 단지 안마트에서 비싸게 사지 마라. 둘째, 이전에 말한 방 3개 외에 베란다와 화장실도 청소해야 한다. 화장실 타일 틈새의 먼지는 깨끗이 닦아야 하고 베란다 유리는 얼룩 하나 없이 투명하게 닦아야 한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명백히 괴롭힘이었다. 새벽 시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20분 넘게 걸어가야 했다. 6시에 가면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고 겨울 아침은 얼마나 추웠던가. 베란다 유리는 어제 막 닦았고 화장실 타일 틈새는 지난주에 지혜가 사람을 불러 청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건 일부러 사람을 들볶는 것 아닌가? 사돈어른, 새벽 시장은 너무 일러요. 아직 날도 어두운데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나는 그녀와 상의하려 했다. 그리고 베란다 유리랑 화장실 타일 틈새는 얼마 전에 다 청소했는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새벽 시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최영란 어머님은 작은 수첩을 내 손에 쥐어주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 청소했으면 뭐해. 집에 애가 있는데 매일 청소해야지. 안 그러면 얼마나 더럽겠어? 만약 가기 싫으면 여기서 살지 마.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섬뜩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합리한 모습에 나는 여전히 화를 꾹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갈게요. 최영란 어머님은 내가 반박하지 않자 입꼬리를 비죽거리고 몸을 돌려 침실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한마디 덧붙였다. 장 보는 돈은 네 돈으로 내야 한다. 집안 돈 쓰지 말고 가계부도 꼭 서야 해. 저녁에 내가 확인할 거다. 나는 작은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종이가 하얗게 구겨졌다. 거실로 나오니 지혜가 물을 따르러 나왔다가 내 손이 들린 수첩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또 규칙을 정해줬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수첩을 딸에게 건네주었다. 매일 6시에 새벽 시장 가서 장을 보고 내 돈으로 내고 가계부도 써야 한대. 베란다랑 화장실도 매일 청소하래. 지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막말을 하려는데 침실 문이 열렸다. 최영란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이지혜, 너는 뭐해? 빨리 씻고 밥 먹어. 회사 늦겠다. 지혜는 서둘러 수첩을 나에게 돌려주고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아이는 너무 순해서 늘 시어머니에게 휘둘렸다. 내가 어떻게든 나서서 딸이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 6시 나는 두꺼운 외투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역시나 날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은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손이 시려웠다. 새벽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막 가게를 상인들이 막 가게를 상인들이 막 가게라고 채소 위에는 아직 얼음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 영수증을 받아 채소 위에는 어두웠다. 나는 최영란 어머님이 말한 대로 신선한 생선, 어린 채소. 집에 돌아오니 벌써 7시가 넘었다. 나는 쉴 틈도 없이 채소를 부엌에 넣고 걸레와 작은 소를 들고 베란다 청소를 하러 갔다. 베란다 유리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닦아야 했다. 60 가까운 나이에 높은 곳에 오르내리려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 힘들었다. 반쯤 닦았을 때 최영란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옆에 서서 때때로 트집을 잡았다. 왼쪽 유리창에 아직 얼룩이 있어. 깨끗하지 않아. 최영란 어머님이 유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힘 좀 줘봐. 닦기 싫은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걸레로 다시 닦았다. 팔이 올라가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어서 화장실로 가서 작은 솔로 타일 틈새의 먼지를 하나하나 긁어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일어설 때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최영란 어머님은 문 앞에 서서 잠시 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빨리 닦으라고 재촉했다. 잠시 후 점심 식사 준비해야 하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겨우 점심때까지 바쁘게 움직인 나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갔다. 막 스펀지에 세제를 짜는데 거실에서 최영란 어머님과 지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까이 있어서 나는 다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너는 너무 게으르구나. 오늘 순자 씨가 베란다 유리 닦고 타일 닦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어.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최영란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내가 정한 규칙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 장 보는 돈도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고. 저녁에 내가 장부를 꼼꼼히 확인해야겠어.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어머님, 엄마가 아침 5시 넘어서 새벽 시장에 다녀오고 와서 또 청소하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순자 씨는 도우러 온 건데 이 정도 일도 못해? 최영란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너무 감싸고 도니까 그런 거야. 우리 집에 살려면 우리 집 규칙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누구든 우리를 만만하게 볼 거야. 내 손에 들린 스펀지가 멈췄다. 속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녀는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딸 앞에서 내 험담을 하다니 정말 너무했다. 나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무음으로 설정한 뒤 설거지통 옆 선반 위에 몰래 놓았다.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도록 확실히 해두었다. 하지만 엄마, 이 집 계약금 절반은 저도 냈잖아요. 그럼 이 집은 어머님 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도 저를 도우러 오신 건데 어머님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야? 네가 내 거가 어딨어? 네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 것은 내 아들 것이고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집이지. 최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네 엄마가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네 아들한테 말해서 얼른 내보내라고 할 거야. 괜히 이 집에 발들이지 말라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나는 휴대폰을 다시 가져와 정지 버튼을 누르고 녹음 파일을 암호화된 앨범에 저장했다. 이것은 그녀가 나와 딸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한 증거였다. 나중에 그녀가 발뺌하려 하면 이 녹음 파일을 내놓을 것이다. 저녁 식사 때 최영란 어머님은 정말로 내게 장 본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영수증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영수증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물었다. 토종 달걀은 왜 이렇게 비싸? 3,500원이라니. 아파트 마트에서는 3,200원인데 너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새벽시장 토종 달걀은 진짜 토종 달걀이라 마트 것보다 신선해요. 300원 더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상인 아저씨가 만약 별로라고 생각하면 내일 환불 받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만약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내일은 제가 마트에 가서 사올게요. 최영란 어머님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영수증을 식탁 위에 던져 놓으며 말했다. 됐다. 됐어.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돈 낭비하지 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가 나를 괴롭힐수록 나는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증거가 충분해지면 그녀와 제대로 따져볼 것이다. 더 이상 그녀가 나와 딸을 괴롭히게 둘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나는 베란다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저녁에 도윤이에게 줄 채소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쪽 햇살이 빨래줄에 널린 이불 사이로 들어와 마룻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불자 이불이 흔들리며 세탁세제 향이 희미하게 풍겼다. 채소 꼭지를 떼어내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니 김민호 아버님이었다. 그는 연회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보온병을 든 채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베란다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자 씨, 이리 와봐요.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최영란 어머님 편을 들려는 건가? 나는 손에 든 채소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뒤 그를 따라 구석으로 갔다. 이곳은 거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화가 쉽게 들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가 일부러 고른 장소인 듯 했다. 김민호 아버님은 먼저 보온병 속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순자씨, 내가 순자씨가 실속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온 것도 이지혜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온 거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여긴 아무래도 우리 집이잖아요. 남의 집에 살면 남의 집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 맞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반응이 없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집사람이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마음은 없어요. 그 규칙들도 다 집안을 위해서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거니 순자 씨가 좀 이해해주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가 중간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남의 집에 산다니? 이 집 계약금 절반은 내 딸이 냈다. 내가 처음 이 집 계약할 때도 같이 갔었고 이체 기록도 아직 달 휴대폰에 남아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히 최영란 어머님과 한편이 되어 이 집이 내 딸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라면 이 집 처음 살 때 총 5억 원이었죠. 제 딸이 계약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냈고요. 그렇죠. 딸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매달 150만 원 넘는 대출금도 갚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돈어른께서는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하시고 제가 남의 집에 사는 손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김민호 아버님은 잠시 멍해졌다. 손에 들린 보온병을 놓칠 뻔했다. 그는 서둘러 보온병을 다시 잡았고 시선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 그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 집이 내 아들과 이지혜가 같이 사는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순자 씨가 와서 머무는 거니까 아무래도 손님이니까 규칙을 좀 따라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손님이라고요. 나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일부러 딸에게 계약금 이체 기록과 매매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었다. 이런 상황이 올까봐. 나는 사진을 열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보세요. 이건 제 딸이 건설사에 이체한 2억 5천만 원 계약금 기록이에요. 날짜는 결혼하기 석 달 전이고요. 이건 매매 계약서인데 제 딸 이름이 올라 있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돈어른께서는 제 딸이 이 집의 주인 중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제 딸 집에 와서 사는데 어떻게 손님이 되죠? 어떻게 남의 집에 사는 게 되죠? 김민호 아버님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다시 움츠렸다. 입안에서 그게...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하고 웅얼거렸다. 아내분이 말 안 해줬으면 사돈어른께서는 묻지도 않으셨나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사돈어른, 저는 사모님께서 화내실까봐 저에게 참으라고 설득하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그녀는 규칙을 정해 저를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말하다니 이건 명백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제 딸이 2억 5천만 원을 내고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왜 자기 집에서 발언권이 없어야 하죠? 김민호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뒷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베란다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와 이불이 그의 팔에 스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집안이 평화롭고 싸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순자 씨도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잖아요. 순자 씨가 좀 더 양보해 주세요. 저는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내 손을 가리켰다. 아침에 유리 닦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아직도 멍들어 있어요. 그녀가 6시에 새벽 시장 가라고 해서 갔고 무릎 꿇고 바닥 닦으라고 해서 닦았고 제 돈으로 장 보라고 해서 돈도 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점점 더 심해지고 규칙을 추가하는 것도 모자라 제 딸 앞에서 제 험담을 했어요. 이제는 이 집의 소유권까지 부인하려 드는데 제가 더 어떻게 양보해야 하죠? 김민호 아버님은 고개를 들어 내 손을 보더니 거실 쪽을 보았다. 최영란 어머님은 그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소리가 매우 컸다.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럼 순자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설마 정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고 해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그녀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옆에 있던 채소를 집어 계속 다듬었다. 이 집은 제 딸의 지분 절반이 있어요.
그녀는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딸을 도우러 왔지 한여로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정한 규칙은 그녀 자신도 지켜야지 저만 억압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집이 시끄러워진다고 해도 그건 그녀의 잘못이에요. 김민호 아버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보온병 속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거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최영란 어머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순자 씨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그녀도 힘들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영란 어머님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순자 씨한테 뭐라고 안 하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할 거야. 나는 피식 웃으며 계속 채소를 다듬었다. 방금 그 대화가 최영란 어머님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김민호 아버님에게는 상황을 알렸고 내가 불합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렸다. 앞으로 그가 최영란 어머님 편을 들고 싶어도 사실이 명백하니 그렇게 쉽게 편들지는 못할 것이다. 저녁에 지혜가 돌아오자 나는 오후에 김민호 아버님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휴대폰 속 계약금, 이체 기록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이 집이 너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2억 5천만 원을 냈으니 이곳은 네 집이야. 너에게 발언권이 있어. 다음번에 네 시어머니가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면 이 증거들을 보여줘. 늘 너 혼자 억울해하지 마. 지혜는 휴대폰 속 기록을 보더니 눈가가 빨개졌다. 엄마, 알겠어요. 예전에는 싸우는 게 싫어서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이제 와보니 양보할수록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엄마가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게 할게요. 나는 딸의 손을 토닥였다. 마음이 한결 놓였다. 딸의 이 한마디만으로도 최영란 어머님이 또다시 나를 괴롭혀도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곳은 우리 집이지. 그녀 혼자만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규칙으로 사람을 괴롭히려 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맞다, 엄마. 지혜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는지 가방에서 은행카드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건 이번 달 제 월급인데 500만 원 들어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어머님이 엄마 돈으로 장 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제 돈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사서 어머님께 보여줄 거예요. 이 집에서 저도 발언권이 있다는 걸. 나는 은행카드를 받지 않고 딸의 손을 다시 밀어주었다. 네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 대출금, 닦고 도윤이 물건 사는데 다 돈이 들어가잖아. 엄마는 연금이 있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 게다가 엄마 돈으로 장을 보면 그녀 같은 집 잡을 게 다 없지. 그녀가 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하면 내 돈 쓰는 건 당신과 상관없다고 말하면 돼. 그럼 할 말이 없을 거야. 지혜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나는 은행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증거 수집 목록을 만들었다. 첫째, 최영란 어머님이 늦잠 자는 영상 촬영, 매일 아침 9시경. 둘째, 최영란 어머님이 지혜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진 촬영, 특히 비싼 수입 에센스. 셋째, 최영란 어머님이 조카 최민서를 쉬게 하고 나에게 일 시키는 음성 또는 영상 녹화. 넷째, 매번 장본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돈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증명. 목록을 다 작성하고 나니 지혜의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밥도 반 그릇 먹고 토마토 달걀국도 한 그릇 마셨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가면서 지혜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저도 엄마랑 같이 일어날게요. 어머님이 또 엄마한테 6시에 새벽 시장 가라고 하면 제가 말할게요. 엄마, 새벽 시장은 너무 추워요. 제가 차로 엄마를 태워다 드릴게요. 혼자 그렇게 멀리 걸어가지 마세요. 라고요. 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의 이 한마디만으로도 아무리 힘들어도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모녀가 최영란 어머님의 괴롭힘을 함께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증거를 잘 모은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집의 규칙은 그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녁 7시 반, 현관문이 찰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평소처럼 먼저 엄마 하고 부르지 않고 가방을 현관 선반에 툭 던진 뒤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갈아 신었다. 멀리서도 그녀의 눈가가 빨개진 것을 보았다. 속눈썹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지혜에게 다가갔다. 막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지혜가 내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우리 어머님이 오늘 또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규칙을 안 지킨다고 저보고 얼른 엄마를 다시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자기 집이라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건 자기네한테 패기치는 거라고요.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참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또 잔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최영란 어머님은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소리가 엄청 커서 고부 갈등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누가 들으면 일부러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인 줄 알 것이다. 바보 같은 딸 울지 마. 그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나는 지혜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수건을 건넸다. 지혜는 얼굴을 수건에 파묻은 채 옹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네 엄마는 너무 예의가 없어. 6시에 새벽 시장 가라고 했는데 꼬물거리다가 7시에나 돌아오고 유리 닦으라고 했더니 얼룩투성이로 닦아놨더라.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라고요. 제가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또 화를 내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오후에 퇴근하고 돌아오니 또 어머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네 엄마는 자꾸 집안물이랑 전기 쓰고 집밥을 먹으면서 일은 안 하니 너무 손해다.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해라. 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이 집 계약금 사오고는 제가 어머님께 이 집 계약이에요. 라고 두어 마디 반박했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가 내 아들 것이고 이 집 왔으니 네 것은 내 아들 것이고. 지혜는 말할수록 더 서러워져 다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중간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쪽은 엄마고 한쪽은 어머님인데 엄마를 억울하게 하고 싶지 않고 어머님과는 너무 심하게 싸우기도 싫어요. 혹시 엄마와 도윤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요. 저는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쓰러워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착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했다.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분명 속상했을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한 후 암호화된 앨범을 열었다. 먼저 쭈글쭈글한 8가지 규칙종이 사진을 열어 딸 앞에 내밀었다. 봐, 이건 그녀가 처음에 나에게 정해준 규칙이야. 조항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네 화장품 쓰지 말라는 것까지. 그녀는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녀 자신은 어때? 매일 9시에나 일어나니 규칙에 정해진 6시보다 3시간이나 늦게 일어나는 거잖아? 왜 자기 자신은 규칙을 안 지킨다고 말하지 않아? 이어서 나는 이전에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최영란 어머님이 지혜에게 내 험담을 하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이지혜, 너는 너무 게으르구나.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네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 것은 내 아들 것이고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집이지. 지혜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집 계약금 4억 원은 제가 내고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어머님이 왜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매일 5시 넘어서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새벽 시장 가서 장 보고 청소까지 하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엄마를 게으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증거를 모아서 그녀에게 규칙이나 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해.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휴대폰을 차상 위에 놓으며 지혜와 상의했다. 앞으로 그녀가 또 늦잠을 자면 네가 몰래 나에게 말해줘. 나는 아침 6시에 아침 준비할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그녀가 9시에도 안 일어났다는 걸 증명할게. 그녀가 네 비싼 수입 에센스를 자꾸 쓰지 않아? 어제 내가 정리할 때 보니 그녀 화장대 서랍에 네 에센스 경이 있더라. 다음번에 그녀가 쓰는 걸 보면 사진을 사는 걸 보면 사진을 찍어줘. 그리고 그 녀석아 최민서가 며칠 온다고 했지? 이 모든 게 그녀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증거가 될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드디어 단호함이 깃들었다. 알겠어요. 예전에는 싸우는 게 싫어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 와보니 참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님과 싸우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게 할 거예요. 어머님이 또 엄마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저도 엄마랑 같이 증거를 놓고 할 거예요. 어머님이 또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면 계약금 이체, 기록이란 매매 계약서를 보여줄 거예요. 이 집도 제 지분이 절반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다. 마음이 한결 놓였다. 예전에는 딸이 계속 나약하게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와보니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았다. 무조건 참는다고 존중을 얻을 수는 없었다. 증거를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만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맞다 엄마. 지혜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는지 가방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이번 달 제 월급인데 500만 원 들어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어머님이 엄마 돈으로 장 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장 볼 때는 제 돈으로 신선한 돼지갈비랑 화로 같은 걸 사서 어머님께 보여줄 거예요. 이 집에서 저도 발언권이 있다는 걸, 어머님 마음대로 저를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은행 카드를 다시 밀어주며 딸의 손을 잡았다. 내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 대출금 갚고 도윤이 물건 사는데 다 돈이 들어가잖아. 엄마는 연금이 있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 게다가 엄마 돈으로 장을 보면 그녀가 트집 잡을 게 더 없지. 그녀가 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하면 내 연금 쓰는 건 당신과 상관없다고 말하면 돼. 그럼 할 말이 없을 거야. 지혜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나는 은행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종이에 증거 수집 목록을 작성했다. 첫째, 매일 아침 6시에 내가 아침 준비하는 모습과 동시에 침실 방향을 촬영하여 최영란 어머님이 9시 이후에나 일어나는 것을 증명한다. 규칙에 명시된 6시 기상과 대조. 둘째, 최영란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화장대 속 지혜 수입 에센스를 촬영하여 그녀가 지혜의 물건을 사용하고 이지혜의 화장품 쓰지 말라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증명한다. 셋째, 최민서가 손님으로 왔을 때 최영란 어머님이 최민서를 쉬게 하고 나에게 일시키는 음성 또는 영상을 녹화한다. 넷째, 매번 장 본 영수증을 금액과 용도를 명시하여 잘 보관하고 집안 돈을 낭비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목록을 다 작성하고 나니 지혜의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심지어 부엌으로 가서 내가 끓인 돼지갈비찜 국물을 2국자나 떠서 마셨다. 엄마가 끓인 국물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나는 딸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고 커튼 틈새로 들어온 달빛이 차상 위의 목록을 비추었다.
오늘부터 우리 모녀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최영란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괴롭히든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증거가 있고 마음속에는 자신과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녀가 한마음 한뜻이니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침 7시쯤 딸 지혜가 거울 앞에서 옷을 입다가 손에 든 빈 액세서리 상자를 보더니 갑자기 아 하고 소리쳤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엄마, 제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작년에 엄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작은 달 모양 펜던트 달린 금목걸이요. 나는 서둘러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딸의 손에 들린 액세서리 상자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지혜는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어젯밤에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는데 오늘 회사 갈 때 하려고 보니 없어졌어요. 화장대 서랍을 다 뒤져봤는데도 목걸이가 없어요. 그 목걸이는 내가 석 달 지연금을 모아 산 순금 목걸이였다. 작은 달 펜던트가 달린. 지혜는 평소 소중히 여겨 중요한 자리에만 착용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며칠 전 밤 내가 잠이 들려 할 때 최영란 어머님이 지혜의 화장대 옆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지혜에게 화장품을 빌리려 하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부터 그녀가 꼼꼼이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잘 생각해봐. 혹시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잖아. 나는 딸을 먼저 진정시켰다. 혹시라도 당황할까봐. 우리 다시 찾아보자. 네가 무심코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어.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액세서리 상자에 넣어뒀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일부러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죠? 집에 몇 명이나 된다고. 설마.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역력했다. 최영란 어머님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딸의 물건을 뒤지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흥분하지 마. 일단 네 시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그녀는 아침에 에어로빅 간다고 했으니 아마 곧 나갈 거야. 그녀가 나가면 우리 침실로 가서 찾아보자. 혹시 그녀가 착각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액세서리 상자를 치웠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씻으러 갔다. 10분도 채 안 돼요. 최영란 어머님은 정말로 꽃무늬 외투를 입고 나왔다. 손에는 에어로빅 부채를 들고 나에게 말했다. 순자씨, 나 에어로빅 갈게. 집에 있으면서 거실 바닥 한번 닦아놔. 방금 보니 아직 먼지가 좀 있더라. 아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더러워지지 않게. 네,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나는 웃으며 응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에어로빅에 가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니 증거를 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최영란 어머님이 나가자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지혜에게 눈짓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영란 어머님의 침실 문 앞으로 갔다. 침실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다. 지혜가 예전에 샀던 향수인데 자신은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최영란 어머님이 먼저 쓰고 있는 듯했다. 나는 화장대 옆으로 가서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온통 그녀의 실타래와 낡은 옷뿐이었다.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액세서리들이 있었는데 모두 플라스틱 구슬로 만든 값싼 것들이었다.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바로 그때 나는 옷장맨 아래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스웨터 끝자락이 살짝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스웨터 몇 꼴이 접혀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빨간색 스웨터 아래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웨터를 들추자마자 작은 달 모양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는 휴지로 쌓여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열고 목걸이를 여러 장 찍었다. 정면, 측면, 상자의 무늬까지 선명하게 찍었다. 일부러 옆에 있는 빨간색 스웨터도 함께 찍어 그녀의 서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목걸이를 다 찍고 막 서랍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화장대 한 구석에 익숙한 병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지혜의 수입 에센스였다. 예전에 지혜가 거의 다 썼다며 나에게 새로 사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병이었다. 지금 그게 최영란 어머님의 화장대 위에 있었다니. 병뚜껑은 열려 있었고 분명 방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최영란 어머님의 정한 규칙 중에 이지혜의 화장품을 쓰지 마라는 조언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이제 그녀 자신이 몰래 사용하고 딸의 금목걸이까지 숨겨두다니 정말 이중적이고 이기적이었다. 나는 서둘러 다시 휴대폰을 들고 에센스를 몇 장 찍었다. 에센스 옆에 있는 최영란 어머님의 빛도 함께 찍어 그녀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가 막 나가려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내가 혼자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할까봐 일부러 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과 서랍 속 목걸이를 본 지혜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머님이 가져간 거였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그럴 수 있죠? 그건 엄마가 저에게 사준 목걸이인데 어떻게 함부로 가져갈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 지금은 올 때가 아니야. 나는 서둘러 목걸이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다. 지혜의 손을 잡고 침실을 나왔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찍어놨어.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그녀와 함께 따져보자. 지금은 일단 증거를 잘 보관하고 그녀가 우리가 그녀의 물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와 함께 거실로 돌아왔다. 나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암호화된 앨범에 저장하고 딸에게도 대거본을 보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그녀가 목걸이도 가져갈 수 있었으니 혹시 다른 물건도 가져갔을지 몰라. 네 화장품이랑 액세서리 중에 없어진 게 없는지 확인해봐. 다 기록해도 나중에 다 증거가 될 거야. 지혜는 서둘러 화장대를 확인하러 갔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왔는데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샀던 립스틱도 없어졌고 에센스 한 병도 절반이나 줄었어요. 분명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엄마한테는 쓰지 말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는 몰래 제 걸 쓰다니. 너무 심해요. 괜찮아. 이제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그녀가 발뺌하지 못할 거야. 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규칙을 정해 나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딸의 물건까지 훔치다니. 이런 일은 절대 참을 수 없었다. 반드시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괴롭힘이 심해질 것이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영란 어머님이 에어로빅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치우고 지혜에게 눈짓했다. 아무 일 없는 듯 부엌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최영란 어머님은 들어오다가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 에어로빅반 김 아주머니가 내가 부채춤을 잘 춘다고 칭찬하더라. 다음번에는 대회에 같이 나가자고 하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증거가 충분해지면 당신이 그때도 오실 수 있을지 두고 보자. 토요일 오전 9시쯤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고 최영란 어머님은 새로 맞춘 잔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작은 구두를 신은 채 활짝 웃는 얼굴로 현관으로 달려갔다. 아이고, 형님, 이모님, 드디어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에 춥죠? 나는 고개를 내밀어 보니 현관에는 두 분의 할머니가 서 계셨다. 한 분은 최영란 어머님의 큰형님인 큰어머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그녀의 작은 이모였다. 두 분 모두 과일과 과자를 들고 계셨고 뒤에는 10대 소녀가 따라왔는데 아마 큰어머님의 손녀인 듯했다. 어서 앉으세요. 어서 앉으세요. 순자 씨, 얼른 과일 좀 내와. 최영란 어머님은 친척들을 앉히면서 나를 향해 소리쳤다. 평소보다 8배는 큰 목소리였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봐 안달이 난 듯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사둔 해바라기 씨랑 사탕도 가져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지. 나는 썰어둔 사과를 접시에 담고 찬장에서 해바라기 씨와 사탕을 꺼내 찻산 위에 놓았다. 막 앉으려는데 최영란 어머님이 빈 차주전자를 들고 다시 왔다. 순자 씨, 차주전자가 비었네. 얼른 뜨거운 물 끓여서 내가 어제 사둔 하동 녹차 좀 타서 형님하고 이모님께 드려봐. 이 차 정말 비싼 거야. 평소에는 나도 아까워서 못 마신다고. 나는 차주전자를 받아들였다. 마음이 좀 불편했다. 분명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굳이 나에게 뜨거운 물을 끓여 차를 타라고 시키는 것이었다. 게다가 차가 비싸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다니 친척들 앞에서 으스대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끓였다. 내가 차를 타서 나오자 최영란 어머님이 친척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모님, 요즘 집안 관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너무 정신없어요. 제가 순자 씨한테 8가지 규칙을 정해줬다니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는 것부터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다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야 집안이 정돈되고 아이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죠. 큰어머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다. 역시 영란이가 잘하네. 규칙을 정해야 집안이 어지럽지 않지. 순자 씨도 실속 있는 사람이라 네 말을 잘 들어주니 좋네. 그렇죠? 최영란 어머님이 나를 의기안양하게 흘끗 보며 말을 이었다. 순자 씨는 사람은 좋은데 가끔 규칙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천천히 가르쳐야죠. 예를 들면 아침에 되직하게 죽 끓이라고 했는데 늘 묽게 끓이고 유리 닦으라고 하면 늘 깨끗하게 못 닦아서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많이 배우면 될 거예요. 남의 집에 살면 남의 집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 맞죠? 그녀의 말을 들으니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는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할 줄 알았다. 왜 자신은 매일 9시에나 일어나는 것은 말하지 않는가? 왜 딸의 수입 에센스를 몰래 사용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가? 왜 딸의 금목걸이를 숨겨둔 것은 말하지 않는가? 나는 방금 씻은 과일 접시를 들고 찻산 옆으로 갔다. 접시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큰어머님과 이모님을 보며 물었다. 큰어머님, 이모님, 두 분 모두 세상 물정 아시는 분들이시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집안의 규칙을 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도 규칙에 해당하나요? 큰어머님과 이모님은 잠시 멍해졌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큰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당연히 규칙이지. 누구든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안 돼. 특히 아랫사람의 물건은 더더욱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기본 예의 아니겠니? 이모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규칙을 정하면 공평해야지.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기는 안 지키면 그 규칙은 의미가 없어. 만약 남에게만 규칙을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면 그 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지. 내가 원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최영란 어머님을 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사돈어른, 보세요. 큰어머님과 이모님과 이모님도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기본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정해준 8가지 규칙에는 왜 이 조항이 없죠? 아니면 이 규칙은 저에게만 적용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최영란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다.
깃불부터 목까지 새빨개졌다. 손에 든 찻잔을 놓칠 뻔하여 차가 조금 흘러 그녀의 잔꽃무늬 원피스에 떨어졌다. 그녀는 입을 벌려 반박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큰어머님과 이모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란아, 너 순자씨 물건 가져갔어? 아니요, 제가 안 가져갔어요. 최영란 어머님은 서둘러 부정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씨,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언제 네 물건을 가져갔다고 그래? 친척들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저는 어머님이 제 물건을 가져갔다고 말한 적 없어요. 나는 과일 접시를 찻상 위에 놓고 사과 한 조각을 큰어머님의 손녀에게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규칙에 해당하느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제 딸이 최근 금목걸이를 잃어버렸고 수입 에센스도 모르게 다른 사람 화장대 위에 가 있던데요. 저는 집안의 규칙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 큰어머님과 이모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모두 최영란 어머님을 바라보았다. 최영란 어머님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서며 허둥지둥 말했다. 아이고, 분명 이지혜가 자기가 어디다 뒀을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순자씨, 여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부엌 가서 점심 준비는 어떻게 됐는지 봐. 친척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나는 그녀가 뜻대로 하게 두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혜가 침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엄마, 저 재촉하지 마세요. 점심은 이미 배달 음식 주문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먹었던 그 돼지갈비집 맛집이요. 엄마 힘들까 봐요. 맞다. 제 목걸이는 며칠째 찾아도 없는데 정말 못 찾겠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찾아주면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겠죠? 지혜의 말이 끝나자 최영란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행히 큰어머님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 설마 내가 착각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어. 내가 가서 찾아줄게.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해서 가져갔다고요? 나는 그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사돈어른, 제 딸의 목걸이를 가져간 것도 착각해서 가져간 거고 제 딸의 에센스를 가져간 것도 착각해서 가져간 거라고요? 그럼 저에게 규칙을 정해줄 때는 왜 착각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씀 안 하셨죠? 최영란 어머님은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고개를 숙이고 친척들의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했다. 큰어머님과 이모님은 서로 눈짓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져 더욱 어색하게 느껴졌다. 한참 후 최영란 어머님은 목걸이를 찾으러 침실로 간다는 핑계를 대고 침실로 숨어들어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첫 번째 타격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따져 물을 것이다. 친척들이 돌아갈 때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어색했다. 큰어머님은 내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씨, 너무 억울해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이모님도 최영란 어머님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심지어 그 어린 소녀까지도 최영란 어머님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어른들을 따라 황급히 떠났다. 최영란 어머님은 친척들을 배웅하고 돌아오자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찻상 위에 해바라기씨 껍질을 거칠게 치우고 빈 찻잔을 쟁반에 쿵 하고 던져 놓았다. 쨍그랑 소리에 내가 깜짝 놀랐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사탕 부스러기를 줍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달려와 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소리쳤다. 김순자,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 나를 망신시킨 거지? 넌 무슨 속셈이야?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손에 묻은 사탕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그녀를 보았다. 저는 어머님을 일부러 망신시킨 적 없어요. 저는 그저 규칙에 대해 물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규칙을 정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규칙에 해당하나요? 너는 아직도 그 말을 해. 최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8배는 더 높아졌다. 거실의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듯 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 목걸이는 이지혜가 자기가 어디다 둔 거고 에센스는 그녀가 나한테 쓰라고 준 거야. 너는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싶은 거지? 제가 어머님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저에게 8가지 규칙을 정해 매일 6시에 새벽 시장 가고 무릎 꿇고 바닥 닦고 제 돈으로 장 보라고 한 건 어머님이에요. 딸의 목걸이를 몰래 가져가고 딸의 에센스를 사용한 것도 어머님이에요. 지혜에게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말하며 저를 내보내라고 한 것도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저를 탓하다니. 최영란 어머님은 내 말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나를 밀쳤다. 나는 중심을 잃고 2걸음 뒤로 물러나다 뒤에 있던 소파에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문을 가리키며 악에 갇힌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는 얼른 짐 싸서 나가. 여기서 풍비박산 내지 마. 여긴 우리 집이야.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지혜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그녀의 말은 마침 침실에서 막 나오던 지혜에게 들렸다. 지혜는 서둘러 달려와 나를 부축하고 최영란 어머님을 노려보았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혼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제 엄마를 미세요? 내가 밀면 뭐 어때? 최영란 어머님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조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녀가 안 나가면 이 집은 절대 평화롭지 않을 거야. 이지혜, 네가 아직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얼른 그녀를 내보내. 지혜는 입술을 깨물고 눈가가 빨개진 채 막말을 하려는데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일부러 이전에 녹음해둔 최영란 어머님이 지혜에게 내 험담을 하던 녹음 파일을 가장 최근 재생 목록에 넣어두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최영란 어머님을 보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영란 어머님이 지혜에게 내 험담을 하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이지혜, 네 엄마는 너무 게으르구나. 오늘 베란다 유리 닦고 타일 닦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어.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네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 것은 내 아들 것이고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집이지. 네 엄마가 계속 말 안 들으면 내가 네 아들한테 말해서 얼른 내보내라고 할 거야. 괜히 이 집에 가해드리지 말라고. 녹음 파일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최영란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가리키며 목소리까지 떨었다. 너 어떻게 감히 내 목소리를 녹음해. 이거 불법이야. 너 얼른 지워. 불법이요? 제가 녹음한 건 어머님이 제 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왜 불법이죠? 나는 휴대폰 볼륨을 키웠다. 어머님은 제가 헛소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녹음 파일이 바로 증거예요. 어머님이 지혜에게 제가 게으르다고 말했고 이 집이 어머님 집이라고 말했고 저를 내보내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요. 지혜는 옆에 서서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영란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엄마는 매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새벽 시장 가서 장 보고 청소까지 하느라 손이 다 부어텄는데 어떻게 엄마를 게으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집 계약금 4억 원은 제가 냈는데 어머님이 왜 이 집이 어머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까지 내보내려 하시다니 너무 심해요.
이제 너는 왜 그녀 편을 들어? 최영란 어머님은 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좋으라고 그런 거야. 저를 위해서요? 지혜는 눈물을 닦고 눈빛을 단호하게 했다. 제 엄마를 억울하게 하고 제가 중간에서 힘들게 하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엄마,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님께서 계속 잘 지내고 싶으시다면 제 엄마에게 사과하고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규칙들을 정하지 마세요. 만약 어머님께서 잘 지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제 엄마랑 이사 나갈 거예요. 이 집도 제 지분이 절반이니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거예요. 최영란 어머님은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상에 기대어 서서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입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집안에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규칙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사돈어른, 오늘은 지혜의 체면을 봐서 저를 민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저에게 사과해야 하고 지혜에게 목걸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우리 제대로 따져봅시다. 누가 이 집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지. 최영란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는데 화가 나서인지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혜가 나를 부축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방에 가서 좀 쉬어요. 어머님과는 상대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를 따라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이 싸움에서 우리 모녀가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았다. 최영란 어머님이 아직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았다. 그녀의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최영란 어머님이 침실로 숨어 들어간 지 10분도 채 안 되어 김민호 아버님이 밖에서 돌아왔다. 그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푸른 채소 2단이 들어있었다. 막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찻상 위의 컵들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 바닥에는 썩지 않은 해바라기 씨 껍질 몇 조각이 남아 있었다. 최영란 어머님의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을 비비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순자 씨, 방금 아래층에서 이웃들이 그러던데 집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다 한 가족인데 너무 따지지 마요. 몸 상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그가 중재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일어서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사돈어른, 제가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8가지 규칙을 정해 매일 6시에 새벽시장 가고 무릎 꿇고 바닥 닦고 제 돈으로 장 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걸 저는 참았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매일 9시에나 일어나고 이지혜의 수입에 센스를 몰래 쓰고 이지혜의 금목걸이를 숨겨뒀어요. 친척들 앞에서 제가 규칙을 모른다고 험담하고 이제는 저를 내보내려 해요. 사돈어른, 이런 일을 당하면 당신이라면 따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김민호 아버님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뒷머리를 극적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마음은 없어요. 순자 씨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녀를 나오라고 해서 사과하게 하고 목걸이란 에센스도 이지혜에게 돌려주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 사과라고요?
나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전에 찍어둔 목걸이 사진과 에센스 사진을 열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저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인가요? 그녀가 규칙을 정할 때는 왜 사과할 생각을 안 했죠? 그녀가 목걸이를 가져갈 때는 왜 사과할 생각을 안 했죠? 그녀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헐뜯을 때는 왜 사과할 생각을 안 했죠? 사돈어른, 이건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설명이에요. 그녀가 자신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랫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집이 이지혜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녀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김민호 아버님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사진 속 목걸이와 에센스는 선명했고 옆에는 최영란 어머님의 빨간 스웨터와 빛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다. 그는 못 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순자 씨가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집은 따지는 곳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곳이에요. 보세요. 아이들도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일을 크게 만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내가 다시 그녀에게 말해서 순자 씨와 이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규칙들을 절대 만들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정을 나눈다고요? 그녀가 저에게 정을 나눠줬나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녀는 저에게 6시에 새벽시장 가라고 했어요. 아직 날도 밝지 않았고 바람이 칼날처럼 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정을 나눠줬나요? 그녀는 저에게 무릎 꿇고 바닥 닦으라고 해서 허리가 펴지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정을 나눠줬나요? 그녀가 몰래 가져간 목걸이 때문에 이지혜가 울면서 속상해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정을 나눠줬나요? 사돈어른, 정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에게 정을 나누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녀에게 정을 나누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녀에게. 바로 그때 지혜가 침실에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들고 나왔다. 김민호 아버님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저 허울뿐이 사과 한마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매 계약서인데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제가 2억 5천만 원을 내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은 제 지분 절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혼자만의 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규칙을 정해 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반드시 제 엄마에게 사과하고 목걸이를 돌릴 수 없어요. 김민호 아버님은 지혜의 손에 들린 매매 계약서를 보더니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이번에는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한숨만 쉬며 왔다 갔다 했다. 한참 후 그는 멈춰서서 우리를 보며 말했다. 내가 다시 그녀에게 말해볼게요. 너희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에게 시간을 좀 줘요. 그녀가 너무 체면을 중시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니 내가 잘 설득하면 분명 너희들에게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는 최영란 어머님의 침실 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영란 씨, 잠깐 나와봐요.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해요. 자꾸 숨어 있지 말고. 이 일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침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한참 후 최영란 어머님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 안 나갈 거야. 나는 잘못 없어.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김민호 아버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잘못이 없다고? 네가 이지의 목걸이를 가져가고 그녀의 에센스를 쓴 게 잘못이 없어. 네가 순자 씨에게 규칙을 정해놓고 너는 안 지킨 게 잘못이 없어? 네가 이지에게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말한 게 잘못이 없어? 영란 씨,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나와서 잘못을 인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침실안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최영란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는데 눈이 빨개진 것을 보니 분명 울었던 듯했다. 그녀는 나와 지혜를 보지 않고 그저 김민호 아버님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지의 목걸이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의 에센스를 쓰지 말았어야 했어. 순자 씨에게 그런 규칙들을 정해주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녀를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저 마침내 공정함을 되찾았다는 평온함만 느껴졌다. 사돈어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목걸이를 이지에게 돌려주고 앞으로는 다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 집이 이지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규칙들을 정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지내세요.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최영란 어머님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지혜와 김민호 아버님을 보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알겠어. 지금 가서 목걸이를 가져와서 이지혜에게 돌려줄게. 앞으로는 규칙도 안 정하고 함부로 물건도 안 가져갈 거야. 나는 그녀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이제 그녀는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이기적인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녀를 지켜보며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지 확인할 것이다. 최영란 어머님이 침실에서 쿵 하고 나왔다. 손에는 휴지 뭉치를 쥐고 지혜 앞으로 걸어갔다. 휴지 뭉치를 지혜의 손에 쥐어주며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네 목걸이, 내가 며칠 전에 물건 정리하다가 실수로 같이 넣어버렸어.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야. 지혜는 휴지 뭉치를 열었다. 안에는 정말 작은 달 모양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에는 실밥이 조금 묻어 있었는데 최영란 어머님의 빨간 스웨터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지혜는 목걸이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최영란 어머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최영란 어머님이 아직도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속에서 다시 화가 치밀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찍어둔 목걸이 사진을 열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실수로 같이 넣어버렸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왜 옷장 맨 아래 서랍에 넣어버렸고 일부러 휴지로 싸서 지혜가 귀걸이를 넣어두던 작은 상자에 넣어뒀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목걸이 옆에 있는 빨간 스웨터는 어제 어머님이 입으셨던 그 옷 아닌가요? 최영란 어머님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완전한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내 스웨터는 서랍에 있었고 목걸이가 실수로 그 안에 떨어졌어. 떨어졌다고요? 그럼 지혜의 수입 에센스는요? 그것도 실수로 떨어진 건가요? 나는 다시 에센스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최영란 어머님의 화장대 한 구석에는 에센스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자주 쓰던 나무 빗이 놓여 있었다. 이 사진 보세요. 어머님 빗이 에센스 옆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봐도 실수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죠? 어머님이 정한 8가지 규칙 중에 이지혜의 화장품을 쓰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는 그게 규칙이 아닌가요? 김민호 아버님은 옆에서 사진을 보며 얼굴 표정이 점점 더 어색해졌다. 그는 최영란 어머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란 씨,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얼른 잘못을 인정해요. 나는 잘못 없어. 최영란 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김민호 아버님의 손을 뿌리쳤다. 그 에센스는 이지혜가 나보고 쓰라고 한 거야.
자기는 다 못 쓴다고 나보고 도와서 쓰라고 했어. 나랑 상관없어. 제가 언제 쓰라고 했어요? 지혜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 에센스는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외국에서 사온 거예요. 저도 아까워서 아껴 쓰는 건데 어떻게 어머님께 쓰라고 하겠어요? 어머님이 쓰고 싶으셨으면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사드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몰래 쓰시고는 인정도 안 하세요? 최영란 어머님은 지혜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입을 벌려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이전에 녹화해둔 동영상을 재생했다. 그건 지난주에 그녀의 조카 최민서가 집에 왔을 때 내가 몰래 녹화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민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손에는 지혜가 막 사둔 수입 과자를 들고 있었다. 최영란 어머님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와 최민서 앞에 놓으며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는 앉아서 과일 먹어. 힘들어하지 말고. 순자씨, 이리 와서 부엌 설거지하고 거실 바닥 한번 닦아놔. 잠시 후 손님들 올 거야. 영상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렷하여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차상 위에 놓아 모두가 영상 속 화면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최영란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사돈어른, 당신은 당신 조카를 앉혀놓고 쉬게 하면서 저에게는 설거지하고 바닥 닦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실수인가요? 당신이 정한 규칙은 저에게만 적용되고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당신 조카는 손님이고 저는 손님이 아닌가요? 최민서가 집에 왔을 때 김민호 아버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당연히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동영상을 보더니 다시 최영란 어머님을 보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어색함에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명 그도 최영란 어머님이 이번에는 정말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최영란 어머님은 차상 위에 휴대폰을 응시했다. 영상은 계속 반복 재생되며 그녀가 그때 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힘이 빠져나갔고 결국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는데 울고 있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저 마침내 공정함을 되찾았다는 평온함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끄고 최영란 어머님을 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사돈어른, 당신이 정한 8가지 규칙을 저는 한 조항도 어기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이 정한 규칙을 당신이 위반했어요. 딸의 물건을 가져가고 저와 당신 조카를 이중적인 잣대로 대했어요. 오늘 이 모든 증거들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영란 어머님은 손가락 틈새로 빨개진 눈을 드러냈다. 나를 보더니 지혜와 김민호 아버님을 보았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았어야 했어. 에센스를 몰래 쓰지 말았어야 했어. 순자 씨에게 일 시키고 민서는 쉬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말만으로는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지혜가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잡고 최영란 어머님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규칙들을 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제 물건을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 서로 존중해야지. 누가 누구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최영란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손가락 틈새로 흘러내려 소파에 떨어졌다. 김민호 아버님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우리를 보며 말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녀를 잘 설득하지 못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그녀를 잘 지켜볼 거예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최영란 어머님이 지금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이제 그녀는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이기적인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녀를 지켜보며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지 확인할 것이다. 거실의 분위기는 아직 조금 무거웠지만 나는 8가지 규칙 때문에 시작된 이 갈등이 드디어 해결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최영란 어머님이 잘못을 인정한 후 며칠 동안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녀가 정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매일 아침 여전히 9시에나 일어나고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아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늘 트집을 잡았다. 죽은 왜 또 물고? 오늘은 시원한 장아찌가 먹고 싶은데 왜 참기름을 안 넣어서 아무 맛도 없어? 점심에 도윤이를 데려와 그녀에게 잠시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나는 넙을 하러 가려는데 그녀는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동안 그녀는 거실에서 에어로빅 팀 아주머니들과 통화하며 엄청나게 웃고 있었다. 전혀 허리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런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증거 때문에 규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다시 괴롭힘이 심해질 것이다. 그녀가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떠나 편안한 곳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도윤이가 잠든 후 나는 지혜를 침실로 데려와 앉혔다. 내가 이전에 몰래 인쇄해둔 전세 정보를 그녀 앞에 놓았다. 지혜야, 이 집들은 다 네 회사에서 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도 있고 환경도 괜찮아. 우리 이사 나가서 살자. 지혜는 전세 정보를 집어들고 넘겨보더니 눈빛이 갑자기 밝아졌다. 엄마, 벌써 다 생각해 두셨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어머님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건 알지만 그녀의 지금 모습을 봐. 전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사 나가면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네가 중간에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도윤이도 편안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지혜는 전세 정보를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눈가가 조금 빨개졌다. 엄마, 사실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제가 불효하다고 생각할까봐,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걱정했어요. 엄마도 이사 가고 싶으시다면 우리 이사 가요. 이 집도 제 지분이 절반이니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거예요. 어머님 눈치 볼 필요 없이요. 나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마음이 한결 놓였다. 딸의 지지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내일 최영란 어머님에게 말하고 주말에 집을 보러 가서 최대한 빨리 이사 나가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최영란 어머님과 김민호 아버님을 거실로 불렀다. 지혜는 내 옆에 서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들고 있었다. 나는 최영란 어머님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사돈어르신, 저와 지혜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우리 이사 나가서 살려고요. 이틀 안에 짐 정리할 거예요. 최영란 어머님은 막 식탁을 닦고 있었는데 내 말을 듣더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퍽 하고 떨어뜨렸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았다. 제대로 듣지 못한 듯 했다. 뭐라고? 이사 나간다고? 왜 이사 나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너 또 기분 나쁜 거야?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그녀를 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사 나가면 모두에게 편할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그제야 최영란 어머님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내가 그저 협박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사 나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다. 너 미쳤어? 이사 나간다고? 너희가 이사 나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너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사 나갈 수 있어? 이 집은 어머님 아들 혼자만의 집이 아니에요. 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잘 보세요. 이 집 계약금 4억 원은 제가 냈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사 나갈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사 나가면 어머님께서 더 넓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 좋지 않나요? 최영란 어머님은 매매 계약서의 글씨를 보더니 나와 지혜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순식간에 멍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참 동안 다물지 못했다. 손에 들린 행주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김민호 아버님도 멍해졌다. 그는 입을 벌려 말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만 비볐다. 한참 후 최영란 어머님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지혜에게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지혜야, 이사 나가지 마. 어?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네 엄마한테 트집 잡지 않을게. 다시는 규칙도 안 정할게. 우리 한 가족이니 잘 지내면 안 되겠니? 네가 이사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하겠어. 엄마, 너무 늦었어요. 지혜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눈빛을 단호하게 했다. 저는 이미 엄마랑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예전에 제가 중간에서 힘들었고 제 엄마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도윤이를 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환영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최영란 어머님은 지혜의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그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어깨가 순식간에 축 처졌고 그녀는 몇 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입안에서 계속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너희가 어떻게 정말 이사 나갈 수 있어?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동정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저 해방감과 홀가분함만 느껴졌다. 나는 지혜와 눈짓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드디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도윤이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말에 집을 보러 가서 최대한 빨리 이사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와 지혜는 거실에 앉아 여행 가방에 도윤이의 장난감과 옷을 하나하나 잘 적어 넣고 있었다. 최영란 어머님이 갑자기 침실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그 금목걸이와 수입 에센스 병을 쥐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막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계속 덜고 있었다. 순자씨, 가지마. 순자씨랑 지혜야, 이사 나가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녀는 목걸이와 에센스를 내 손에 쥐어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목걸이는 지혜에게 돌려줄게. 에센스도 돌려줄게. 나 많이 안 썼어. 앞으로는 다시는 지혜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 순자씨가 내가 규칙을 이중적으로 대한다고 했지? 앞으로는 다시는 규칙도 안 정할게. 나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너 야침 준비할게. 새벽 시장 가서 장도 보고 무릎 꿇고 바닥도 닦을게. 뭐든지 다 할 테니 너희 이사 나가지 마. 내 손은 그녀에게 꽉 잡혀 봤다.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는 더 세게 잡았다. 나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전에 내가 찬바람 속에서 새벽 시장에 가느라 고생할 때 그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다.
내가 무릎 꿇고 유리 깎다가 허리가 펴지지 않을 지경일 때 그녀는 거실에서 뜨개질하며 텔레비전을 봤다. 그녀가 지혜에게 내가 게으르다고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험담했다. 사돈어른, 먼저 손 좀 놓으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꼭 이사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게. 다시는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최영란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내일 당장 너한테 새 옷 사줄게. 너 에어로빅 좋아하잖아? 내가 제일 좋은 에어로빅 신발 사줄게. 매일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도 해줄게. 뭐든지 네 말대로 할게. 지혜 이사 나가지 않게 해줘. 응? 옆에 있던 김민호 아버님도 다가와 한숨을 쉬며 설득했다. 순자씨, 영란이가 진심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사 나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이 학교도 다시 적응해야 하고. 나는 김민호 아버님을 보더니 다시 울고 있는 최영란 어머님을 보았다. 천천히 그녀에게 잡혀있던 손을 빼내고 목걸이와 에센스를 차상 위에 놓았다. 사돈어른, 우리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산지 20일도 안 됐는데 그녀는 저에게 8가지 규칙을 정해 매일 6시에 새벽시장 가라고 했어요. 겨울 아침은 얼마나 추워요? 제가 혼자 20분 넘게 걸어가면 손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무릎 꿇고 바닥 닦고 베란다 유리 닦으라고 했어요. 지혜의 에센스를 쓰고 지혜의 에센스를 쓰고 지혜에게 사람인데 높은 곳에 오르내리다가 하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쉬하는 멍이 들었어요. 지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밤에 몰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사돈어른, 아세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여행 가방을 집어 계속 옷을 넣었다.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억울함은 내가 잘못했어요. 한마디로 메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 나가는 건 그녀와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상 매일 그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고 지혜가 마음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이 결정은 저와 지혜가 충분히 생각한 것이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혜도 일어서서 내 옆으로 와서 최영란 어머님을 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엄마가 지금 당황하신 건 알지만 예전에는 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셨어요? 최영란 어머님은 우리의 단호한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목걸이와 에센스병이 차상 위에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2걸음 뒤로 물러나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2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나는 그저 집안을 정돈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집안을 정돈하는 것은 규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당신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억지로 시키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지막 옷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사돈어른, 앞으로는 잘 지내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억압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부터 잘 관리하세요. 우리는 내일 이사 나갈 거예요. 이사 업체는 이미 연락해뒀고 오전 10시에 올 거예요. 김민호 아버님은 울고 있는 최영란 어머님을 보더니 짐이 다 쌓인 여행 가방을 보았다. 입을 벌려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한숨을 쉬며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우리의 결정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더 이상 설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지혜는 여행 가방을 들고 먼저 짐을 아래층 차에 싣기 위해 나섰다. 최영란 어머님은 아직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입안에서 계속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와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불편한 환경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일찍 헤어져 각자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나았다. 이사 가는 날 햇살이 유난히 좋았다. 아파트 단지 앞 목련꽃이 막 피어나 희미한 향기를 풍겼다. 이사 업체 직원들은 능숙하게 상자들을 하나하나 위층으로 옮겼다. 옆집 김 아주머니는 일부러 와서 도와주며 우리에게 따뜻한 물을 주었다. 순자 씨, 이 집은 햇살도 잘 들고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도 있어서 정말 편할 거예요. 나는 김 아주머니에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거실에서 지혜와 도윤이가 만화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새 집은 방 두 칸의 거실은 남향이라 아침에는 햇살이 잘 들었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꽃도 키울 수 있었다. 이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넓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규칙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새 집 정리를 마친 첫날 아침, 나는 예전처럼 6시에 일어나지 않고 7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깨어나 보니 지혜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달걀 프라이에 좁쌀죽,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아찌까지 놓여 있었다. 엄마, 앞으로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엄마는 푹 쉬세요.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좁쌀죽을 마셨다. 창밖 햇살을 보며 갑자기 특별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최영란 어머님의 지시를 들을 필요도 없고 6시에 새벽 시장에 갈 필요도 없고 무릎 꿇고 바닥을 닦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다. 이런 편안한 삶을 오랫동안 바랐다. 낮에는 할 일이 없어 아파트 단지 에어로빅 팀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팀장 박 아주머니와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전에 최영란 어머님이 규칙을 정해 괴롭히던 일을 이야기했다. 박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순자 씨, 잘했어요. 우리 노인들이 자식 집에 가는 건 도우러 가는 거지. 하녀 노릇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점점 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매일 아침에는 춤을 추고 오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집에서 지혜와 도윤이에게 스웨터를 떠주었다. 저녁에는 지혜가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다. 도윤이는 아파트 단지 안 유치원에 다니는데 매일 하원하고 돌아오면 나에게 왜 할머니, 유치원 선생님이 저 칭찬했어요. 선생님이 저랑 블록놀이도 같이 해줬어요. 하고 말해주었다. 한 번은 내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예전 이웃을 만났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가 가고 나니 최영란 사돈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 매일 아침 자기 혼자 아침 준비하는데 죽은 늘 묽게 끓이고 새벽 시장 가서 장 보다가 사람들하고 싸웠대요. 사람들이 파는 채소가 비싸다고요. 집안 바닥도 아무도 안 닦아서 먼지가 한 겹 쌓였고 그 일 때문에 남편하고도 싸운대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저 웃을 뿐이었다. 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예전에는 늘 규칙을 정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했지만 이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삶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최영란 어머님이 예전에 매달 지혜에게서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는데 이제 지혜가 더 이상 주지 않아 자신이 연금이 없으니 김민우 아버님의 150만 원님의 150만 돈이 부족할 때는 친척들에게 빌렸지만 친척들은 그녀가 이전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지라 아무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집에서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다. 한 번은 지혜가 나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 남편 박지훈이 전화해서 최영란 어머님이 도윤이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동의하는지 물었다고 했다. 나는 지혜에게 도윤이를 보고 싶다면 가능하지만 우리와 시간을 미리 약속해야 하고 예전처럼 함부로 오거나 그런 엉뚱한 규칙들을 다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녀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나중에 최영란 어머님은 정말 도윤이를 보러 왔다.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현관에 서서 안절부절 못했다.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고 그저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순자씨,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따지지 않고 그저 들어오게 하여 도윤이와 잠시 놀게 했다. 그녀가 돌아갈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앞으로 도윤이를 보고 싶으시면 미리 지혜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잘 지내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말고요. 이제 나는 아파트 단지 노인들에게 나의 경험을 자주 공유한다. 그들에게 말한다. 우리 노인들이 자식 집에 잠시 머물러 갈 때는 우리가 동러 가는 것이지 억울하게 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최영란 어머님처럼 불합리한 규칙을 만나면 절대 참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참으면 두 번, 세 번이 온다. 우리는 증거를 모아서 자식들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식의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하니 우리에게도 발언권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우리를 쥐락펴락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에어로빅 팀이 아주머니가 자기 며느리, 친정엄마가 늘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며느리에게 말해서 친정엄마와 소통하게 하고 만약 소통이 잘 안 되면 친정엄마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했다. 자신은 도우러 온 거지 한의로 온 게 아니라고. 모두 평등하게 지내야 삶이 행복하다고.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에게 말한 후 친정엄마가 다시는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았다고. 그들은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내 주변의 자매들이 모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지혜와 도윤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특별히 만족스러웠다. 사실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와 상관없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와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